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오늘 이런 토론을 참 잘했구나. 그 갖고 계신 개념들이 많이들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셨지만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 분도 그렇고 또 우리 팀에서도 그동안에 의식의 전환이 온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사실 모든 게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이래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다 느낄 거예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왜 인과응보에 대한 설명의 논리성이 없는 한 아이들은 반항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치가 사실 좀 그래왔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을 제대로 설명만 하면 복지라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사실 소모적으로 논쟁해온 것이 아까울 정도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거냐, 왜 만들 거냐 하는 얘기보다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데 사실은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자꾸 왜 만들 거냐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괜히 이념투쟁이 되는 이런 게 지금까지의 저는 그 소모적인 분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 가운데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할 때 많이들 드는 의견들이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인구 수에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옳아요. 한편으로 맞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 항상 역사적 그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에서 맞으면서도 그게 전부 대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모든 사회는 대단히 비등합니다. 그 역사와 문화 상관없이 21세기에 시장화, 지구촌화, 세계화된 이 마당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제나 스웨덴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나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나 다 비등해요. 다만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형에 따라서 아직 완전히 다민족이 사는 국가가 가장 이제 저출산 문제만 보더라도 세계 선제 OECD가 하나같이 갖고 있는 동등한 문제입니다. 오직 예외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왜? 워낙에 다민족의 큰 땅덩어리에서 워낙 많은, 그러니까 조금 익셉션을 항상 좀 제외놓고 보편성을 갖고 들여다보면 문제가 거의 동등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 거를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신부님 가셨네? 가셨어요? 먼저 가셔야 됩니다. 아, 이 말을 좀 들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방학 동안에 스웨덴을 다녀왔죠. 가서 보니까 제가 2009년이 마지막 간 거고 이제 이번에 갔는데 점점 더 변화되는 사회의 다원 문화 사회로 급상승하는데, 거기에 이 사회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때 새로운 그 인구 구조에서 생겨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 문제가 그냥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요. 스웨덴만 해도 16%가 외국인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마당에 제가 그 세무서하고 그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한 3시간 전체 오전 내내 거기서 보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본국인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행정의 서비스가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행에 온 사람들까지도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왜? 이미 정보화 사회에서 스웨덴 사람은 은행에 올 필요 없어요. 다 인터넷으로 다 해. 그만큼 지식 수준, 교육 수준, 기술 수준이 달라졌고 문화 수준이 달라가는데, 지금 하류 계급으로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방문해서
상담해가면서 돈도 찾고 돈도 어떻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이게 달라지는 갭입니까? 이걸 스웨덴은 지금 감당해야 되는 복지 문제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그럼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러한 변화되는 사회적 요소, 여건들을 어떻게 이것을 문제 해결을 하려고 드는가가 꾸준히 진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지제도를 딱 봤을 때, 복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거쳐서 발전된 결과만을 보면 이게 그 나라 역사에서 달라진 것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변화 과정을 적나라하게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럼 우리 외국인 이제 2%뿐이 안 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16%예요. 16%.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조세가 필요한 거고 예산이 필요한 이런 사회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아까 제가 2조에 잠깐 포함돼 봤지만 어떻게 무엇을 이 문제를 누구를 먼저 볼 거냐? 돈을 먼저 볼 거냐? 행정을 먼저 볼 거냐?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볼 거냐? 이제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실 문제는 거의 비등하다. 다만 한국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쌓여져 있는 문제까지도 다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라면 그럼 스웨덴 같은 나라가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걸 빨리 방법론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방법이 때문에 그걸 수용하자 하는 게 사실 스웨덴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정답이 아니라 그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에 쭉 보여드린 거였고, 그래서 뭐 적절하게 네 팀이 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그 자체가 일정 부분 다 정답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잠시 짧게 그냥 이론적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1강에서 들으신 얘기인데, 지금까지 보편주의 하면 굉장히 수단에 집착해 왔습니다. 이걸 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정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거는 방법론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날짜에 서울신문에 서울신문 기고 시론을 썼거든요.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바로 스웨덴은 이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동정책에 있어서는 동시에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야 합의된 게 사실 보편주의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여기에 결과에 어떤 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조사는 안 하고 시행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웨덴과에는. 계속 우리가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연구자들은 제안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이런 것이 다른데, 그래서 수단이지, 보편주의는 수단이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수단에서 집착하지 말자. 수단은 보편주의일 수도 있고 선별주의일 수 있고, 다만 전체 총체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지막 방향, 비전, 이거는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스웨덴이 그렇게 보고, 이미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벗어나는 그 시기에도 그렇게 봤고 지금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이념을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돈 문제가 걸려드니까. 이제 이런 차이에서는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보편주의를 제가 강조했던 얘기는 그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괄주의,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자꾸 어려우시다 그래서 포괄주의를 개념 위에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실 포괄주의 하면 그런데 보편주의를 그럼 어떻게 깊숙이 넓게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포괄주의입니다. 스웨덴 방식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건의료, 교육, 육아, 노인 같이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국민한테 공동적으로 다 오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문제 얘기하는 걸 그냥 넘기시지 마세요. 살면서의 그 문제라는 게 보편적으로 오는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아까도 교육 말씀하셨죠? 육아 문제, 그 지금 아이들 문제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 이게 다 우리도 갖고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스웨덴은 일찍이 예방 차원에서 해결을 했고 일찍이 하나하나 거쳐왔지만 지금 우리 이 네 문제 다 갖고 있다고요. 가장 그래도 잘 돼 있는 게 보건의료, 그나마도. 그런데 보건의료 시간에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해결 안 되면 보건의료 아무리 정책이 보편주의라도 완성 못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공화 정책을 쓰자. 이제 이런 거, 여기에 보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민권으로서의 보편주의, 이런 거, 정액, 이런 건 이제 수단에서의 보편주의인데, 기초연금, 우리나라 경우 지금 연금 수령자가 극소수에 아직은 해당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지금 연금이 없는 사람들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초연금을 줄 거냐? 차라리 기초연금을 줄 거냐? 아니, 기초생보 보장 급여를 줄 거냐, 아니면은 기초연금을 줄 거냐, 당당하게 이제 이런 데서의 약간의 약간의 차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이제 그거죠. 그런 거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보험, 연금 이런 거를 완전히 의무화하자. 근데 이거 지금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주의에서는. 왜 개인 보험 들게 만들? 근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개인 연금들, 개인 보험들 안 드신 가족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거 아까운 생각 못 해. 근데 세금 한 집안에 5만 원 올린다? 이거 난리가 나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제가 방금 이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문제, 이런 거를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한 이 자체가 스웨덴이 성공을 한 걸 포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주의를 개념적으로 자꾸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거는 상승 효과를 누릴 때 진짜 국가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거를 스웨덴이 보여줬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포괄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놓친 건데 다시 한번, 포괄주의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중심이다, 이런 사회 구성원 중심. 이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위 것이 이게 표적 집단 모델입니다. 선별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래의 저소득층, 어느 소득 수준 밑에만 받는 거. 미국이 이제 전통적인 아주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미국이 표적 집단 모델. 그리고 임의적 국가 보조 모델은 이게 유럽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나, 초기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됐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임의적, 그러니까 어떤 바운다리의 정책은 굉장히 잘해주는, 거기에 소속한 사람들만 받고 나머지 사람은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름모가 이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라면 이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렇게 빈간들이 있죠. 알아서 하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표적 집단은 상위층, 소득 상위층들은 전혀 상관없이 각자 하는 거지만, 이런 이미 국가 모델은 하위층에서도 빈자리들이 많이, 지금 이 모델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질 않아요. 많이들 지금 변화되고. 조합주의 모델이 이게 전형적인 독일 모델인데, 독일 모델은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떤 거는 스웨덴보다 훨씬 잘 돼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여러 나라들이. 그런 유럽 그런 거에 비해서 빈자리들이 많다. 독일 같은 경우에 상위층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다 보면 하위층까지도, 특히 여성들이 이런 거를 많이 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깊게 제가 들어갈 저거는 없고, 기초보장 모델은 이것도 지금 거의 이거는 역사적으로 발전 단계에서 있어 왔던 모델인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공산주의 모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포괄적 모델인데, 포괄주의 모델인데, 스웨덴이 하고 있는 방식이 어느 정도 수준, 소득 수준 밑에는 정액으로 다 받게 하고, 어디에는 소득 비례에 의해서 다 받게 하고 노동시장으로 유인책까지 한다. 결과는 사회 구성원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한다는 이 자체에 이게 포괄주의 모델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이 결과적으로 뭘 갖고 오냐? 빈부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좁고, 진위계수가 가장 좁고, 그리고 대신 나태병도 적다. 다만 조세율은 제일 높은 급에 속한다. 이게 이제 포괄주의 모델을, 사회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대충 좀 보면, 사회 서비스, 교육, 의료, 주택 등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거에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가족과 노동시장, 그러니까 사람을 가족으로 일단 단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가구도 가족이지만 대체적으로 가족으로 봤을 때 가족과 노동시장 참여, 이 둘을 가장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가족 정책이 발달됐고 노동시장 정책이 발달돼요. 그게 다 구성원들이 다 필요로 하는,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그 다음에 행정의 거버넌스가, 이것이 가장 민주적으로 돼 있다 하는 지방자치단체, 바로 제가 시론에 서울신문에 썼다는 게 이제 이거의 핵심 포커스가 사실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야 된다. 재정 문제도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아동정책을 중심으로, 무상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쓴 건데, 이것이 이렇게 깔때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야지만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쪽이 굉장히 약하고, 뭐 여러 면에서 지금 여기만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포괄주의라는 게 이런 게 이렇게 함께 가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니까 지나가시고, 여기서 제가 좀 민주주의라는 얘기 잠깐만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민주주의가 아마 내년 그 지방선거에는 또 다른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안철수 미래연구소의 이사장님이 어저께 사임을 표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가장 지금 화두로 끌고 나오는 게 공동체 민주주의거든요. 이러한 공동체 민주주의에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거에 이야기 항상 나오는 뭐 시민을 위한, 시민의 by the, for the, of the, 시민의, 이런 것이, 그것을 다시 풀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느냐. 참여에 가장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참여. 근데 그 참여라는 게 그냥 참여한다고 돼요? 참여해서 자기 역할이 보여져야지 그게 참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모인 장소에, 무슨 그룹이든 모인 장소에 테마에 대한 인식이 돼 있어야지, 정보가 있었어야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해했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뭔데? 그게 복지정책이죠. 교육정책이고 의료정책이고 건강해야 가고, 알아야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교육 정책이 가장, 그래서 스웨덴이 가장 발달할 때, 복지 정책 발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내면적으로 교육 정책입니다. 어느 팀에서 교육 정책 다 시민 골고루 알게 만들자. 이게 민주주의다. 그게 기회의 참여의 최고다. 그래서 조직 공동체, 시민 구현의 동등한 권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합의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저절로 합의되지 않아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조세 얘기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웨덴이,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게 독특한 스웨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거가 재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거는 소개를 합니다. 스웨덴도 지금 많이 잊혀져 가긴 하던데, 그래도 이런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알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라만스레트라는 그 발음은 이걸 잘라서 얘기하면 all man rat. rat는 이게 right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어, 이거 뭐 라틴에서 나온 어근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짐작하시죠? R, 예, 모든 사람의 right.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아마 그 미계 지역의 발달인가 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 쓰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긴 글이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 삐삐에서도 보셨죠? 얼마나 긴 거 많이 하나. 근데 이게 알레만스렛, 모든 사람의 right. 공공의 접근권 혹은 사용권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자연과 환경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자연과 환경에 관한 시민의 보호 의무를, 책임과 의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기는 대단히 독특한 법입니다. 이거는 독일, 서구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놀래요. 왜냐? 산을 가잖아요. 들판을 가잖아요. 어디도 스웨덴 사람들은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개인 집이라도 지나간다 하면. 물론 요즘에 와서는 많이들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알라멘스렛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너네 길을 미안하다 지나가겠다. 그러면 아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소리 못해. 뭐 이미 쳐놓은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이미 전원주택 갖고 만끽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나마 자연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국가가 모든 공동 소유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유까지도 같이 나누자. 그런데 대신 절대로 해치거나, 국가가 지정한 거에 해치거나 방해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집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깽가리 치고 혼자 텐트 치고 떠들고 노는 거, 이거 용납 안 되는 거지. 이게 공공 질서를 지키는 이거 하나가 굉장한 자유와 이 책임을 두는 이 법, 이런 거가 정치 지도자들의 해안이라고 저는 일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고, 그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들었죠. 그러니까 내 책임을 지키는, 이제 이런 거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재밌는 이 얀테 법칙, 지금은 거의 이것도 잊혀져 가는 거지만, 일부러 이제 우리도 이런 얘기들,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재밌는, 그냥 아주 비유적인 얘기인데 흔한 얘기지만, 아까 새 한 마리가 죽은 이야기, 이 대답입니다. 튀지 말아라, 같이 살자. 이게 하나의 그냥 소셜 놈, 사회적 규범으로, 상식으로 통하면 그저 조금 조심되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파괴되나요? 이건 정말 잘못 들여오진 역사 아닙니까? 잘못 들여오진 문화. 어디서부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국에서 들여온 문화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 방해하는 거. 우리나라 원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오늘날의 퇴폐 문화, 개인주의는 완전히 선진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왜냐면 우리들이 남의 나라 가서 언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데요? 욕이거든요. 잘못된 것부터 배운다고. 근데 우리가 잘못된 문화를 우리 문화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 착각, 이거가 지금 우리는 바꿔야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여기까지 우선 그 얘기를 끝내고, 아까 좋은 사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이 조세 문제인데, 세제개혁. 세제개혁이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거는. 사실은 소득공제에서 세제공제로 넘어간, 엄격하게 말하면 언어가. 그 무슨 말 다 아시죠? 소득공제에서 세제공제로 넘어가면서 세제 혜택이 조금씩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잠깐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다 보이세요? 지금 이 문제를 민주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실은 지금 현 정부가 내놓은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증세를 해야 된다,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은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측에서 굉장히 많이 내놨던 얘기예요. 그건 사실 점진적으로 해야 될, 저는 굉장히 우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저는 시대적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득공제에서 세제공제로 가는 거는 대단히 첫 번째 스텝으로는 올바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제율이, 요 밑에 걸 먼저 보시죠. 다 보이시죠? 지금 연간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인 경우에 조세율이 15%. 저는 이건 물론 어떤 분이 쓰신 거를 지금 쿼트를 한 겁니다. 복지국가 소사이티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4,600에서 8,800만 원까지의 소득은 24%의 소득세를 내고, 8,800에서 3억까지는 35%, 그 이상은 38%. 그러니까 이제 이 위를 고소득층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누진세가 고소득층한테 많이 물리게 돼 있어요. 38%까지. 이 정도는 스웨덴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가, 일반적인 그 중산층, 다수의 중산층 이하 분들은 30에서 35%의 세금을 내고, 그 이상은 뭐 60%까지도 가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사실 이렇게 작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소득 공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근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소득이 적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그렇죠, 복지 혜택이 적은 나라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 돈 한 달에 월급 갖고 모든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이걸 3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가정에 딴 걸로 돈이 많이 나갔을 때는 거기서 소득공제를 해줬고, 카드 같은 거는 사실은 워낙에 그 기업인들이 혹은 상업인들이 정직하게 소득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IMF 이후에 카드 소득공제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방식이었고, 나머지 뭐 가족이 숫자가 어떻게 되고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누구를 부양할, 그리고 무조건 또 남성 한 분, 가장 혼자 소득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항상 부양가족 숫자를 따졌고, 뭐 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 등등 이래서 소득공제를 해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양성이 다 이제 참여해야 되는 이 마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른 방식으로 부모가 다 소득 생활을, 맞벌이 부부
소득생활을 해야 되는, 이걸 장려해야 되는 판에는 이런 소득공제가 사실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사실은 그거보다도, 거기까지 봤으면 또 칭찬을 해주지만 물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요. 35% 이상의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하면서 이거 수준을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많아. 가짜가 많아요, 사실 소득공제할 때. 노부모 안 모셔도 모시는 것처럼 할 때도 많고, 그렇게 해서 공제를 해서 여기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조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35% 수준에 딱 걸려들면은 여기서 세제 공제를 해도 세제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소득층이 이번 그 변화에서는 많이 내게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단 문제는 뭐냐? 복지를 하기 위해서 2조 얼마 되는 돈을 갖고 그거 갖고 충당할 수 있느냐? 천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요것 자체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4,200만 원,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뉴스에도 요걸 기준으로 계속 내놓는데, 한국의 경우는요, 지금 이걸 보세요. 얼마나 조세율이 낮으냐 하면 3인 가구 중에서 가장소득의 4,200만 원일 경우에 113만 원을 내요. 독신 가족은 더 많이 내. 160만 원 정도 내는데 113만 원. 미국이 의외로 높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미국에 친척들이 있는데 보면 722만 원. 아니, 예, 4천. 그 독일 798만 원, 그리고 저 북구는 한 1,176. 덴마크이 세계에서 가장 조세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스웨덴보다 조금 높거든요. 덴마크 같은 게 1,176. 그러니까 우리 사실 올려야 돼. 사보험 없애고 늘려야 돼. 이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사회적 합의고 논쟁거리고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이 조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죠. 이게 참여 기회라는 게 알아야지 제대로. 근데 정부가 이런 설명 제대로 안 해. 답답하니까 오히려 진보 교수들이 지금 진보 교수들이 내놓은 아티클들입니다. 다시 뒤집어지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바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것 중에서 자꾸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이제는 그냥 문제를 파고 들어가세요. 이게 진짜 뭔데? 배우를 보시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숫자를 보시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이고, 스웨덴 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노인복지 정책이 이렇게 잘 돼 있고 뭐가 이렇게 잘 돼 있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숫자적인 거고, 바로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에 쭉 드려왔습니다. 짧게 한다는 게 결국은 55분이 됐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